자, 여러분 오늘도 이어서 역사 시간입니다. 우리 프린트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프린트 사용할 건데요. 문벌귀족 사회 동요, 다음 장에 있는 무신정권의 성립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오늘 끝까지 나갈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문벌귀족이 고려 전기의 지배층이라면 그 다음에 나온 고려의 지배층들 바로 무신 정권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무신정권 성립이 그러면 어떻게 성립되었느냐?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겠죠. 자, 여기 화면을 같이 살펴보면요. 그림들이 여러 개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고려 조정에는요.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을 겁니다. 왕 밑에 신하들이 있는데 그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바로 문신과 무신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름에서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시피 문신이라고 하면 약간 공부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의 느낌이라면 무신은 이 무자만 살펴봐도 싸울 무자라고 해서 싸움을 잘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연상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리 당시의 고려 사회에는 무신보다는요. 여기는 이 문신이 훨씬 더 대접을 받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무신들은 수많은 차별을 당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면 무신들은 무술만 잘하지 무식해서 대화가 안 돼 라고 하면서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아는 많은 장군들 있죠. 서희, 윤관, 강감찬. 우리 특히 이 사람들 북방민족과의 관계 살펴볼 때 나왔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희는 거란과의 담판과 관련이 있던 사람, 윤관은 여진, 그리고 강감찬도 마찬가지로 서희가 1차 침입이라면 거란의 3차 침입 때 귀주 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 장군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무신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요, 이 사람들 모두 다 문신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군대 지휘권들 있죠. 이것 또한 문신이 집중적으로 가져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배경으로는요. 전 시간에 배웠던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이런 사건들로 인해요. 문벌귀족 사회가 동요하면서 이후에는 정말 소수의 문벌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이 일단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무신정권이 일어났던 시기의 왕이 바로 의종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미 향락에 빠져서 실정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맨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정치를 돌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아까 방금 우리 그림에서도 살펴봤듯이 무신에 대한 수많은 차별 대우가 가장 결정적인 무신정변의 배경이었겠죠. 서희, 강감찬, 윤관 이런 사람들 다 문신이라고 했잖아요. 군대의 최고 지휘권은 이미 무신들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문신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중에서도요. 하급, 계급이 낮은 군인들은 군복무의 대가로 원래 우리가 군인전이라고 해서 토지를 받아야 하거든요. 이 토지조차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벽, 자빌 등에 동원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의 관리등용 제도로 음서와 과거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거기서도 한번 언급했듯이 당시에 무신을 선발하는 묵과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결정적으로 이런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겠죠. 자, 우리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프린트에서는 마지막죠. 여기 한 걸음 더 라고 하는 이쪽에 사료가 같이 나타나 있으니까 같이 펴놓고 들으세요. 자, 의종 당시의 왕이 보현원으로 행차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수박희를 하였다. 이 수박희는요, 고려시대의 무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데
두 명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손바닥으로 싸움을 겨루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수바퀴를 하였는데 대장군, 무신이었던 이소웅이 이기지 못하고 달아났다고 해요. 그래서 문신, 새파랗게 어렸던 한례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소웅의 뺨을 때려서 섬돌 계단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지금 나이 많은 무신, 특히 대장군 꽤 높은 지위입니다. 이 사람을요, 나이가 어린 문신이 손으로 쳐서 계단 아래로 지금 굴러 떨어진 거예요. 마음이 착한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계단에 떨어지면 어머 어떡해 뭐 괜찮으세요? 라든지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왕과 여러 신하들은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 라고 나타나 있죠. 당시에 그 사회, 고려 사회가 무신을 얼마나 차별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신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중 한 명이었던 정중부라는 무신이 날카롭게 비판을 하죠. 한례를 꾸짖으면서 이소웅이 비록 무관이지만 벼슬이 3품이나 되는데 이렇게 심한 모욕을 주는가 라고 하면서 꾸짖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이 사건을 통해서요, 무신들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생한 것이 바로 오늘 배울 무신정변입니다. 자, 무신정변은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사료에 나오는 이 정중부라는 인물과 이의방 등의 무신이 중심이 되어서 문신을 제거하고 그들이 권력을 잡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왕이었던 의종 내쫓아요. 대신에 명종이라는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원래 당시에 고려에 있었던 무신들의 회의기구가 바로 중방이라는 기구가 있었거든요. 이 원래 있던 중방을 중심으로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결정해야 될 일들은 모두 이 중방에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되죠. 지금 이렇게 무신들이 정권을 잡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 무신들이 정권을 잡은 데에 대해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문신들 반발했을 거고요. 그 외에도 교종계통의 승려들도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농민과 천민들의 봉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때 당시 옛날에는요, 우리 지금처럼 국민들 혹은 백성들, 개개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죠. 지금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있지만 옛날에는 정치와 관련된 것들은 사실 백성들과는 먼 얘기였단 말이에요. 백성들에게는 사실 뭐가 더 중요하냐, 왕이 누구냐, 나를 다스리는 지배층이 누구냐라는 문제보다는 내가 오늘 먹고 살 문제, 농사는 어떻게 짓고 세금은 어떻게 내며 쌀은 어떻게 사오지? 라는 문제들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신 정권 시기에 정말 수많은 농민과 천민들이 봉기하게 되는데요.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들이 봉기를 일으켰다는 것은 기존의 문신들에 비해 차별받았던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이들이 농민들,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정변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많은 반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무신정권은 꽤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무신정권의 흐름을 한번 이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프린트에도 비슷한 표 하나 있으니까 같이 채워 넣으세요. 자, 일단요, 처음에 이의방이랑 정중부, 이 사람들이 바로 무신정변을 일으킨 주역들입니다. 이렇게 무신들이 일단 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계속해서 무신정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의방이 처음에 권력을 잡았는데 이 사람 죽이고 정중부가 권력을 잡죠. 그 다음에 정중부는 경대승에게 살해당하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이의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무신정권 사이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특히 이 이의민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천민 출신이에요. 부모님의 직업이 뭐냐면 소금 장수입니다. 자, 이렇게 천민들 또한 힘만 있다면 얼마든지 고려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 있는 사회, 그게 지금의 무신정권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드디어 권력을 잡고 무신정권의 안정기를 가져오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최충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최충원부터는요, 뒤에 보면 최우, 최양, 최 4대에 걸쳐서 최씨 정권이 무신 정권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 무신 정권의 시기에 따라서 사용한 회의기구라든지 권력기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살펴본 이 중방, 최충원이 권력을 잡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존의 기구였던 중방이 사용되었지만 이때 최씨 정권이 권력을 잡고 난 이후부터는요. 자기들이 독자적인 기구를 설치해서 그거를 통해서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바로 교정도감이라는 권력기구입니다. 이 교정도감은 최충원이 설치한 당시의 국가 최고 권력기구였어요. 무신정변이 발생하고 초기에는 중방이 국가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기구였다면 이 최씨 정권부터는 교정도감이 그 역할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의 아들인 최우대로 가면요. 이때부터는 교정도감을 포함해서 정방이라는 기구를 함께 중심 기구로 사용합니다. 이 정방은요. 무엇을 담당을 하는 것이냐면 인사권. 자, 여러분 인사라는 단어는 모두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을 어느 부서로 보낼지, 어떤 일을 시킬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정방을 통해서 인사권을 장악을 했고요. 정방 말고도 최우 씨에게는 이제 서방이라는 기구도 같이 기억을 하면 좋은데요. 서방을 설치해서 이제 이 기구에서는 문신들을 다시 정치에 등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하나 들 수가 있죠. 방금 무신들은요. 그러니까 문신들이 계속해서 무신들을 차별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불만이 축적되다가 쌓여서 폭발한 것이 바로 무신정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신들 죽이고 자기네가 이제 권력을 차지를 한 건데 왜 다시 문신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등용을 하는가?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방금 살펴봤듯이 무신들이 지금 서로 수많은 정치 싸움, 권력 다툼을 한 상태예요. 이런 최씨 정권 입장에서는요. 무신들만 등용을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이들이 언제 강해져서 나를 칠지 몰라요. 즉 다른 무신 세력에 대한 견제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요. 사실 여러분 무신들은 정치나 학문에 밝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런 학문에 능한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다시 문신을 정치에 오히려 등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 등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무신 정권에 등용되고 있는 문신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들이 나중에 고려 후기로 가면은 사대부라는 계층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살펴본 표인데요. 고려시대 지배층의 흐름 변화예요. 말기에 가면 신진사대부라는 세력이 나왔는데 이들이 결국에 후에 조선을 건국하는 세력이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지금 무신 정권 시기에 등용된 이러한 문신들이 후에 사대부 계층, 신진사대부 계층으로 성장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꼭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우 정권 시기에는 여기 정방과 서방 같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정도감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최씨 정권은 국자적인 권력기구를 사용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마찬가지로 군사면에서도 독자적인 군대, 사병기구를 설치해서 자신의 군사권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병 조직은 일단 도방이라는 사병기구가 있었고요. 여기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삼별초라고 하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삼별초는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제 몽골의 침입, 대몽 항쟁에 있어서 큰 활약을 했던 게 바로 이 삼별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무신 정권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한 권력기구로는 교정도감, 그리고 정방과 서방이 있었고 사병 조직으로는 도방과 삼별초가 있었다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이죠. 최씨 정권은 결국에 몰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 4대 마지막이었던 최이가 암살당하면서 최씨 정권은 끝나게 되고 더불어 얼마 안 있다가 이 무신 정권 자체가 끝나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대몽항쟁 원의 침입 과정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 최후 시기 정도부터요. 우리 몽골의 침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쪽 시기는 되게 몽골의 끊임없는 침입으로 인해서 나라 정세가 되게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대몽항쟁 과정이 끝나고 결국에 고려는 몽골과 강화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에 무신 정권은 끝나게 됩니다. 여기도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살펴볼 거는요. 바로 농민과 천민의 봉기 과정입니다. 자, 우리 여기 지도는요. 당시 무신 정권, 특히 무신 정변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초기 시기에 전국에서 수많은 반발과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점 찍혀 있는 거 보이죠? 이런 게 다 봉기인데요. 전국적으로 수많은 봉기가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왜 당시에 무신 정권 시기에 이렇게 전국적인 봉기가 많았을까?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로요. 우리 방금 살펴봤듯이 무신 정권 초기 이 시기에는 계속해서 지배층이 바뀌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중앙의 통제력이 악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틈타서 우리 신라하대 생각해 보세요.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니까 지방 곳곳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 수탈이 너무 심해집니다. 지배층의 수탈이 심해지고 농민들은 각종 토지를 빼앗기고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곡식과 돈을 빌리게 되는데 완전 고리대예요.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고 당시에 세금 또한 매우 무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배경 먼저 살펴봤고요. 세 번째 배경도 꽤 중요합니다. 당시에 신분 질서가 동요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음인 이 사람 지금 천민 출신이라고 했어요. 천민 출신이 국가의 최고 지위에 오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백성, 농민들이나 천민들이라면 이 이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천민 출신도 국가의 최고 지위에 오르는데 나라고 못할까? 이 신분 질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신분 질서의 동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 이의미. 그래서 하극상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전복하고 이기려는 그런 풍조가 사회 전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농민과 천민들의 봉기 배경은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봉기들 몇 개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농민의 봉기에서는 이 망이 망소인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어디서 봉기 일으킨 사람들이냐면 지금의 여기 공주 지역 보이죠? 여기에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여기가 당시에는 공주 명학소라는 지역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억을 조금씩 떠올려 봐서요. 향부곡소 배웠던 거 기억나죠? 당시에 우리가 지방행정제도 배우면서 향부곡서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분적으로는 사실 양민인데요. 거의 천민과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다고 했어요. 과거 시험도 못 봐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세금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소 지역에서 일어난 봉기예요. 이 망이망소이라는 사람들이 소 지역을 차별하는 것에서 반발하여서 왜 우리만 이렇게 무거운 세금 걷냐 하면서 일으킨 봉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망이망소의 난 정도는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정말 유명한 봉기들이 많은데 여기는 간단히 살펴볼게요. 김삼이 효신의 난, 경상도 일대 여기에서 일어난 봉기가 있고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이 당시에 고구려,
백제, 신라, 예전 삼국시대의 나라들 있죠. 이 나라들의 부흥을 일으키는 봉기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민의 봉기에서도 중요한 걸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많은 봉기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하극상의 풍조, 신분 질서의 동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민들의 봉기는요, 당연히 농민들과 똑같이 너무 살기 힘들고 팍팍해서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거기다 플러스로 신분 해방 운동의 성격을 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주에서는 관노 있죠. 노비들 중에서도 관청에 소속된 노비들, 이 사람들도 난을 일으키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만적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난입니다. 이 만적은요, 누구냐면 우리 최씨 정권의 일대 사람, 최충원의 노비였어요. 이 사람이 다른 노비들을 모두 모아서 신분해방의 성격을 지닌 봉기를 일으키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한번 사료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뒤에 보면 사노비, 만적 등 6인이 뒷산에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신정변 이래로 천안무리에서 높은 관직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인물 이음인 같은 사람이 있었죠. 장군과 재상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들이 종자, 씨가 따로 정해져 있냐?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되냐? 우리도 세상을 바꿔보자 라고 지금 만적이 다른 노비들을 모아서 연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만적의 난은 정말 이 신분해방 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볼 수 있는 난인데요. 성공을 했느냐? 안타깝게도 이 만적이 수많은 노비들을 불러서 설득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노비가 결국에 자기의 주인에게 이 계획을 일러 바치게 되면서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무신정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무신정변, 무신정권의 성립과요, 농민과 천민의 봉기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습 내용 확인하기 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에 1번은 풀었고요. 2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무신정권에서는 중심 기구가 계속해서 바뀐다고 했죠. 자, 우리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신정권이 생기고 처음에는 원래 있었던 기구인 중방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충원이 나오면서부터는 교정도감이라는 독자적인 기구를 설치했다고 했어요. 우리 최충원이 설치한 최고 기구. 그 다음에 최후 시기에는요, 정방이라는 기구도 나오죠. 그래서 정방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 인사권을 담당하는 기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삼별초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정치가 아닌 군사기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병기구로 연결해 볼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 3번입니다. 공주 땡땡땡에서 망이망소의 형제, 방금 배운 내용이에요. 공주 명악소라고 하는 소 지역에서 봉기를 일으켰다라는 내용 살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상도에서 운문의 김삼이와 초전의 효심, 이 사람이 경상도 일대에서 크게 봉기를 일으켰다라는 내용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적이, 특히 이 사람은 천민이었기 때문에 신분해방을 주장하면서 봉기를 계획했으나 실패하였다라는 내용 살펴봤죠. 자, 그 다음으로 4변 살펴볼 텐데요. 무신집권기에 하층민의 봉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던 배경이 무엇이 있었을까 살펴보면요. 자, 여기다 뭐 쓰면 돼요? 우리 무신정권기에 농민, 천민 봉기가 일어난 배경 3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봤죠? 그거 쓰면 됩니다. 첫 번째, 무신정권 초기에는 그 사이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중앙통제력이 약화되었어요. 두 번째, 당시에 무신정권기에 지배층의 수탈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삶은 점점 궁핍해지고 있었죠. 근데 세 번째, 여기다가 게다가 이음인과 같은 천민도 최고 지위에 오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네. 그걸 보면서 신분 질서의 동요.
그리고 하극상의 풍조가 나타나면서 세 가지 배경을 통해서 당시 수많은 봉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 내용 확인하기로 내용까지 정리해봤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꼭 퀴즈 푸는 것까지 잊지 말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